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세상에 이익이 되는 조윤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띵구리 민동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한동훈, 윤석열 서로 싸우면서 뭐 대치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서천시장 화재 네. 현장에 뭐 같이 갔다. 같이 간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만난 거죠. 예. 근데 아무래도 알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한동훈 위원장이 예. 온다, 대통령이 온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가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었을 테고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왔겠죠. 네. 예, 그 이야기 서천시장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관련해서 그 기자들의 보고와 그리고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들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웃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판단을 좀 해보시죠. 예, 일단은 언론이 부각한 윤석열 대 한동훈 파문의 핵심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약속대련 아닌가? 아니 이게 뜬금없잖아요. 짜고 치는 것 아닌가? 갑자기 이게 주말에 훅 불거지니까 그렇지. 이거 뭐지? 예? 그리고 이것저것 뭐 대권 욕심이 있는 것처럼 한다. 무슨 약간 좀 팬덤에 취한 것 아니냐. 그런 보도들은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도 나왔는데 네. 갑자기 주말부터 되면서 국민일보, 그다음에 국민일보의 자회사인 쿠키뉴스, SBS 채널 A.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보도 매체들도 굉장히 대통령실이 갖고 노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에 이용당하고 있는 매체들이라고 의심되는, 예, 제가 확정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죠. 네. 예, 의심되는 그런 매체들로부터 뭔가 나왔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이 예, 이런 갈등 양상이 부각이 되니까 예,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오전, 오후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어허? 이것 봐라. 계속 진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진짜인가?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예. 국회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사퇴 압력 있었는데 내가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압력이란 말은 안 했고 사퇴 요구.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사퇴 요구가 왔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걸 먼저 흘렸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가 인간적인 무슨 뭐 섭섭하다. 뭐 온갖 관계자 메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진짠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 민생 토론회. 민생 토론에 안 간 거. 사실 자기가 개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본인이 자기가 개최해놓고 자기가 안 가버렸는데 언론이 불참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아니야, 본인은 감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예. 감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서도 또 그 방심위원은 또 제가 그리고 오늘 또 서천시장 눈이 펑펑 내리는데 또 거기는 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그렇긴 해.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네. 어제 일의 진행 상황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실제로 뭔가 진짜 약간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오늘 제가 조중동 사실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용산에 각을 세우라고 끊임없이 몇 달 전부터 주문을 해왔던 게 조중동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중동이 원하는 그림이 됐잖아요. 조중동이 원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멋있어졌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조중동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조중동이 같은 템포를 취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엄청난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반기를 든 건 아니죠. 뭐 말을 했는데 나는 한동훈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용산이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한동훈이 굉장히 그 중용한 김경률 비대위원회 워딩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제재를 안 했어요.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제재를 해?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 저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용산 입장에서 그렇지. 오호? 특히 이제 쟤들 친하나? 뭐 이런 건 누가 V1이고 누가 V2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군가가 오호? 저 왜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꼬인 게 아닌가. 그래서 섭섭하다 그랬을 수 있고. 그런 워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가 네 형수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애를 가만 놔둬? 뭐 이런 느낌? 그 사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들 사이에는. 그렇죠. 선배가 얘기하기 맞아요. 왜냐면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까.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 없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솔직히 다 찾아봤거든요. 뭐라 얘기한 게 없어요. 뭐라 얘기한 게 뭐가 있어? 아니 무슨 이거는 사안이 심각하니까 사실은 특검이나 이런 거를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디올백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올백 같은 경우는 뭐 좀 빨리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라도 수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한달지 뭐 그런 말도 안 했잖아. 구체적인 어떤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뉘앙스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빨리 사과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이 상황 안 왔지 않냐 이런 투예요.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조선일보는 늘 그 내부자들의 그 이강이니까 이강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냐. 왜 사태를 이렇게 꼬이게 만드냐. 이런 투로 사설을 썼더라고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겨레랄지 진보 언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사태의 핵심은 김건희다. 그렇지. 누가 봐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자꾸 디올백만 이야기하는데 제발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예, 그게 핵심이고. 그럼 저는 사과는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300만 원짜리 디올백 사진 받은 게 중요해요. 23억 먹은 게 중요해. 그것도 23억을 지금 주가 조작 1심 판결에서 주가 조작이다라고 판결이 난 그 사건이잖아. 그 사건에서 앞뒤로 23억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검찰도 최종 그렇죠. 최종 의견서. 그때 그 최종 의견서 낼 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였고.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그 낸 의견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우지간 엉터리였잖아요. 그 말 자체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검찰이 최종 의견서를 낸 거 아닙니까? 본인 부하 검사들이. 근데 어찌됐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하고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그거는 다 지금 거부권 행사된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여론의 역풍도 충분히 예상되고 총선 악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디올백까지 터졌으니까 자꾸 용산에서는요 디올백만 얘기합니다. 특검법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도의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디올백은 대충 사과하고 그렇죠.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한 번도 안 썼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꼭 안 썼는지 뭐 보관하고 있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요. 왜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를 1급에 2급이나 3급의 공직자들도 뭐 5급 이상 사무관만 됐으면 부인이 그거 받겠습니까? 누구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옛날 뭐 친구라고 해가지고 디올백을 덜컹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들고 온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전화 받으면서 그 사람요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어떤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공무원의 부인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가령 국세청장의 부인이랄지, 그렇죠. 국세청 차장의 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 절대 누구 옆에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모르게 하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오만하고 그런 게 일상화됐거나 또는 진짜 오만하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대통령 부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찍혀버렸어. 몰카 공작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몰카를 했다라는 거를 찍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도로 우리가 찍었다. 그러면 그거 공작이라고 쳐요. 어떤 의도로 찍은 겁니까? 그 전에 갔더니 자꾸 인사 개입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나라 망치겠다 싶어서 직접 한번 녹음해보자.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무슨 공작이 이렇게 다 공개해요. 그렇지. 다 공개를 했잖아. 그 공개한 거를 그렇지. 사전에 미리 짰으니까 그 공작이라고 쳐요. 그 데피니션 그대로 그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 규정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게 악의가 있었던 거냐는 거지. 그게 국민들에게 악의가 있었습니까? 그 사실을 잘 알려서 국민들에게 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게 야 이거 관리 좀 잘하십시오. 이거 이러다가는 나라 큰일 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됐어 그게? 그리고 사실 그 영상 공개됐을 때요. 네. 김건희 여사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게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장부터 비롯해가지고 굳이 진보당 저 강승희 의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그때 날아갔었어야 돼요. 신세계 명품백 들고 줄줄이 있었잖아.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들어가는 것까지 찍혔고 그러면 그 명품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보안이 뻥뻥 뚫려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쓱 그냥 넘어갔고.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웠던 것 같긴 해요. 싸웠던 것 같긴 해요. 네. 싸웠던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그 관련해서 서천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들이 지금 가서 확인을 한 거를 저도 좀 받아봤는데. 네. 일단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충남 서천 특화시장으로 왔어요. 갔어. 네. 갔는데 그게 간 상황을 지금 기자들이 잘 설명을 해. 이거는 이제 기사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원 소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본 것을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네. 예, 데스크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12시 50분에 장동혁, 정의용이 도착해 있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와 있다. 12시 58분에 한동훈이 차에서 도착했고 내리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다. 12시 58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 기자가 있었을 때는 화재 현장에 한동훈, 장동혁, 김영동, 홍문표, 정의용, 정진석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있었다. 그렇죠. 12시 58분에 한동훈이가 도착을 해서 내리지 않고 대기를 했는데 13시 21분, 1시 21분에 한동훈이 자기 차에서 소방지휘버스로 이동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시 36분에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리고 1시 43분, 그러니까 아까 12시 58분에 한동훈 차가 도착했죠.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45분 만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죠. 네. 그리고 기사에는 악수를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같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걸어가서 예. 그 걸어가기 전에 예. 만나서 어깨를 툭 치는 그 전후가 됐든 간에 예. 언론들이 대부분 보도한 사진을 보면 사진 이렇게 대부분 대등하게 보면서 예. 이렇게 악수하고 서로 이제 미소 짓는. 더 팩트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대등합니다. 제가 이제 더 팩트도 그렇고 예. 제가 다른 매체 보도도 쭉 한번 포털에 실린 거 연합뉴스의 네네. 다른 보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툭툭 치는 거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다른 연합뉴스에 웃지 마세요. 다른 연합뉴스의 사진을 보면 이 정도로 고개를 숙일 수가 있군요. 사람도. 저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예. 이거 안 싸웠지. 저는 예. 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상황 정리로 이건 뭐야? 근데 예. 저는
굳이 저렇게까지. 이거는 뭐 사진을 연합뉴스에서 잘 찍으셨는데 여러 컷을 찍잖아요. 그러면 네. 이 컷은 연합뉴스에서 역시 찍은 컷입니다만은 살짝 고개가 올라와 있는 컷이고 네. 그 전에 컷은 이렇게 완전히 숙여 있을 때 찍은 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컷을 보면 이렇게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이제 올라올 때 또 다른 컷들이 그쵸. 이제 이렇게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숙였을 때는 저것보다 더 낮게 숙인 사진은 제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까지 숙였으면 저거는 폴더 인사를 넘어서 저 뭐라고 봐야 되지? 예. 일단 그러니까 숙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숙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숙였다. 저도 저도 좀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거든요.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이 정도까지 인생에서 숙이지는 않았는데 예.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셨던 분이 뭐 최대한 숙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선의로 해석하면 예. 예의가 정말 바른. 예의가 정말 바르세요. 예. 예의가 정말 굉장히 바르시고. 근데 저는 갑자기 저 사진을 보고요. 뭐 오늘 중에는 아마 별다른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이나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이 입에서 워딩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뭔가 이 발언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그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네. 그 현장에서 두 사람 화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화해가 어떤 화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굴욕적인 화해인지 아니면은 뭐 짜고 쳤던 약속 대련 이후에 서로 간에 예의를 차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기자들의 보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한 다음에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화재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격려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서천시장에 격려를 하러 가고 그랬는데 기자들 몰려와서 윤한 갈등만 지금 취재가 된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주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 문제라니까. 주요 테마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뭐 사진 찍고 뭐 위로를 한두 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로를 못 들은 상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위로 한마디 안 할 거면 뭐하러 와? 이러면서 현장에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큰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문하신 게 아니냐고요? 네? 아니 뭘 오냐고 눈을 왜 불나고 구경으러 왔어? 저희들 대통령님 오시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라 해서 저희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안 보고 그냥 가시면 아니죠. 그냥 간 거야? 예?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아니 쭈꾸대기에. 근데 왜 오셨대요? 들어와가지고 물어보고 왜 싶습니다. 올라갔냐고. 왜 오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다 희망.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인데.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위로 한마디 안 할 거면 뭐하러 왔냐. 뜨개방 하는데 너무 억울한 게 많아. 국민을 위한답시고 와서 왜 보지도 않고 가. 상인 회장한테 1층에만 보고 갔다. 상인들은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네요. 상인 회장한테 1층만 보고 왔다. 상인들은 2층에서 200여 명이 대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오후 3시 우리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신문에 이런 상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리는지도 한번 나오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인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억울해하는 심정을 촬영 기자들이 또 찍어갔다는 거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이 뭐랄까 현장 정보 보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2층에서 한 200여 명 대기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니 대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올 줄 알고 대기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상인 회장만 만나고 뭔가 좀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사람들의 눈길이 한동훈과 윤석열에만 쏠리다 보니까 네. 그거에만 정신 팔려서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만 그냥 가버렸나? 아 진짜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화재 현장을 두 사람 화해 무대로 삼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을 했다고 하고 우리 저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위원 하셨던 정규재 정규재 TV 정규재 유튜브 TV에, 있습니다. 예. 정규재 선배도 정규재 기자도 정규재 논설위원도 그 화재 현장을 이용해서 상인들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해서 맹비난을 근데 저렇게 하고 올 거면은요. 안 쏟았다고 가는 게 낫어요. 안 가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늘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떡볶이 먹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마인드 진짜 그 예. 마인드. 그 엑스포 그거 49표입니까? 29표 받았죠? 29표. 29표 받고 110 몇 대 29표였을 예. 거예요. 29표인가 뭐 49표인가 29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받고 그 부산에서 그 떡볶이 먹으면서 재벌들과 함께 부산의 뭐 각종 투자 유치를 과거에 다 했던 거 네. 그런 거 다 재버무려 가지고 대충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속을 거야. 그렇죠. 정말 과거에 80년대 정말 그 대중을 그 아까 이강희 나왔던 내부자들 네. 이강희가 그러잖아요. 대중 뭐하게 그렇게 신경 쓰냐. 음. 다 개 돼지들인데 음. 적당히 알아서 떠들다가 조용해질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강희가. 그런 그 보수 언론의 주필이 그 사람의 이제 그 뭐랄까요 역할이었는데 네. 한국 언론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알고 있고 그것만 봐왔던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당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하고 이 용산 참모들은 예. 반면교사 학습 능력 이런 게 없나 봐요. 왜냐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집중호우 났을 때 그때도 그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 입은 반지하 그렇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두는 굉장히 네. 잘 닦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통령이 한번 현장에 갔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나 대통령의 행색. 예. 그 현장에 공감하고 있느냐, 공감 능력을 보는데 그렇죠. 이런 거 볼 때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는가. 네. 이거는 똑같아. 똑같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때는 등산한가 이런 거 신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진심이건 아니건 여하튼 공감을 나타내 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죠. 그렇죠. 예. 현장에서라도. 네. 예. 그러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연민과 공감과 그리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자꾸 이제 국민들이 저 사람들 쇼만 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그 코치를 안 해주는 여전히 안 해주고 있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중동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뭐다? 디올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대통령의 거짓말 여부 네. 이것도 중요하다. 거기까지 쭉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자질구레하게 걸려 있는 것들,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사실은 아니지. 양평 고속도로든 뭐든 간에 그리고 최상병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정말 대통령이 그 우리가 들었던 대로 경로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초반에 축소됐던 것인가?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음. 실제로 당무 개입 그렇죠. 그게 정말로 실제로 이거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중앙지검장. 예. 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국정 개입을 한 거니까요. 네. 예. 국정 개입이 아니고 당무 개입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게 연동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통의 갈등 검찰 인사? 검찰 인사를 아, 연동해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네. 지금 충분히. 일단 검찰 인사 예산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 대변인했던 사람. 네. 예,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주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예.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 이인자, 대검찰.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아, 이제 이쪽 검찰로 보냈어요 다시.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완전 윤석열 핵심이거든요. 신자영하고 권순정. 권순정 두 사람이. 음.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동훈 지우기 및 한동훈 견제용이다. 한동훈 지우기다. 한동훈 지우기 및 한동훈을 견제하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네. 대검 차장과 한동훈이 27기죠. 네. 그리고 신자영이 28기, 네. 권순정이 29기니까 그 밑에 기수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 버리면 네. 뭐 그 사람들이 장악해서 검찰 인사하면 그리고 한동훈이 사실은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유명했잖아요. 검찰 굉장히 안에서 유명하죠. 그렇죠. 술도 잘 사주고 네. 어떤 조그마한 보스, 네. 검사 조직의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강했다고 하고 한동훈은 세평이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다른 이가 많지 않다. 혼자만 잘났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세평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한동훈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주변 서초동 주변에서 들리는 세평은 그렇습니다. 정직한 세평은 그런 세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세요. 그건 그들의 주장이니까. 예. 제가 뭐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예. 윤석열은 보수 기질이 있고 한동훈은 혼자만 잘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지. 그렇죠. 순식간에. 네. 인사 하나로 바뀔 수가 있지. 그렇죠. 원래부터 안 따랐으니까.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검찰 인사 지금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대요. 그래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누군지를 몰라. 사실은 워낙 검찰총장이 네.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것 같아.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지금 거의 직할 체제예요. 직할 체제.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역대 검찰 외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 검찰과 법무부는 꼭 분리돼야 된다. 네. 법무부는 행정만 맡는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이 왜 사건들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총장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뭐 검찰총장만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검찰이 완벽하게 독립되는 것처럼 근데 완벽하게 독립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뭐 신성 불가침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8개월 남았잖아요. 예. 혹시라도 일단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혹시라도 여론의 향배라든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열심히 할까봐? 혹시라도 아.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 혹시라도 약간 좀 다른 어떤 그런 낌새를 보일까봐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왜냐면 예산 조직 다 관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이원석 혹시 검찰총장이 혹시라도 뭐 다른 여기도 막아놓고 저기도 막아놓고 다 주도 면밀하게 다 막아놓는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니라 동아일보의 해석입니다.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이 좀 강합니다. 강하죠. 네. 한국일보, 동아일보가 강했죠. 네. 지금 뭐 한국일보는 뭐 별거 아닌 게 됐습니다만은 네. 과거에는 뭐 강했었죠. 네.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야, 이 재밌네. 지금 아무도 못 믿는구나. 그렇지. 근데 이렇다고 될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고 그런 어떤 감으로는 이렇게 조직 문화, 특히 이제 KBS는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준공무원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기자처럼 조직 문화가 아주 끈끈한 조직에서는 또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바람보다 먼저 누워. 아, 그렇죠. 바람보다 먼저 누워.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뭐 가령 200석 가까이 돼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200석 가까이 되거나 200석이 넘어서 야권이 그렇게 돼서 이게 체제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다. 네. 대통령도 오래 못할 수 있다. 그 헌법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시효는 지금부터 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든가 내각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원 집정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한다면, 네. 그리고 6공화국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금 현재 체제에 맞는 그런 헌법을 갖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한다면 네. 검찰 가만히 안 있지. 그렇죠. 이거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검찰 같은 조직은 뭐 바로 누가 나서서 나는 진정한 검사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해버려. 갑자기. 예? 야, 그러면 갑자기 열심히 해버린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상황을 내다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두 명의 차장검사만 붙어도 그렇죠.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서 그냥 쭉 가버리면, 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 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니들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해줄게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검사들이 네. 뭐 본인들이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적절하게 언론을 이용해서 뭘 팡팡 터뜨린다. 가령 뉴스타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동아일보나 네. 뭐 적당한 SBS나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쪽에서는 생각하는 네. 그런 매체에 뭐 특종을 준다. 네. 근데 그 특종이 굉장히 좋은 특종이다. 그리고 소스가 확실하다. 네. 증거가 있다. 어떤 기자가 안 받았어? 그렇죠. 아이고, 받죠, 당연히. 무조건 받지.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야 이거를 그냥 덮어? 이거를 수사해야지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검찰 출두하는 모습, 출두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언론 조명에 다 비춰졌었는데 당신만 몰래 갔다가 몰래 나와? 그럴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안 될지라도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러고 보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의 출발은 TV조선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TV조선도 그 지금식으로 따지면 몰카잖아요. 그렇죠. 아니 몰카 공작 오래 한 거지. 한 1년 이상 해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CCTV를 아예 설치를 그렇죠. 해버렸어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아이 박성재. 예, 아이 박성재. 네. 예. 그래서 또 윤석열 사단입니다. 이것도 윤석열 사단. 이 사람도 윤석열 사단이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다 그 특수부 이렇게 하면서 이 라인들을 다 지금 막 법무부 장관, 대검차장, 법무검찰국장 핵심 포스트에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검찰이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을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200석이 안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네. 200석이 안 된다면 이 체제 하에서 검찰은 검찰의 권력을 온전시킬 수 있는 권력에 붙겠네. 그렇죠. 또 네. 검찰의 권력을 온전시킬 수 있는 권력을 또 어떻게든 키워내려고 노력하겠네.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가장 그런 권력은 윤석열 권력이니까 네. 일단은 거기에 붙는 게 맞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조중동이 계속 용산에 반기를 들라고 한 이유가 그래도 조중동이 또 검찰 권력을 깨려고 하지는 않아. 그들도 같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용산에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도 조금 보여야 총선에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영남 말고 수도권에서 그나마 최소한 뭔가가 좀 그렇지. 승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적당한 양념. 고기는 썩었는데 거기다가 라면 스프라도 지금 넣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아예 시도도 지금 못하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총선에 대한 생각을 무슨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처럼 조중동의 말을 듣는 정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해 본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언론을 많이 상대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있으면서도 언론을 좀 상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언론을 상대했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대통령의 워딩인 그 제도권 언론,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 이런 언론들을 상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판 자체가 뭐 본인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이 원했던 그림이 됐잖아요. 그랬죠. 용산에 각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각을 세우는 형국이 됐어요. 근데 한동훈이 상대하는 언론은 그 조중동을 비롯한 흔히 말해서 메이저 언론 이런 쪽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중동이 자꾸 한동훈 쪽에 쏠리는 어떤 그런 사설이나 칼럼을 쓰는 것 같아요. 반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쪽은 심지어 조중동도 잘 안 보는 약간 그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있잖아. 맞아. 그거는 그쪽으로 쏠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기사거리를 줘야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이제 이 정도는 돼야 기사로서 채택이 된다라는 기사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 진보든 보수든 간에 기사의 경중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한 500g은 돼야 600g은 돼야 한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100g도 한근이다라고 생각하는 중소 언론사들이 많거든.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른바 특종이나 단독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친화적인 보도를 하는 그거는 뭔가를 받은 거지 소스로부터. 거기는 다 100g짜리 언론들이란 말이에요. 100g짜리. 600g짜리 기사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 100g짜리 기사도 대통령실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치고 이거는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기자나 그런 언론사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도 본인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받는 어떤 기사거리가 있죠. 분명히. KBS나 MBC는 바랄 것도 없고
근데 요새 KBS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KTV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실의 말빨이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 이거는 한동훈 포함해서 네. 그쪽에 비해서는 말빨이 좀 스피커가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아니 이번에도요. 예. 문갑식 전 월간조선 기자인가? 예, 문갑식 그 기자. 유튜브에서 한 얘기 아,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 이용이 올린 거예요. 네네네. 이용 국민의힘 의원. 네. 예. 그렇게 시작이 사실상 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걸 올려놨을까? 그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유튜브를 본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 이야기도 그거 유튜브만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이미 다 퍼져서 정설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아예 우리 신문을 보지를 않는다. 네. 과거 같으면 이제 조중동이나 네. 뭐 이런 걸 봤는데 지금 대통령이 본다는 신문은 끼케야 문화일보라는데 그래서 박민이 됐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도 있고요. 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상당수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서 예. 예. 계속 그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본다. 그리고 워딩도 가만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하여간 우리가 알아왔던 그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네. 어떤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뭔가 좀 기존 체제구나. 그렇죠. 기존 체제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도 상속수 폐지 관련해서 대통령이 막 떠들었을 때 네. 이거는 관료나 학자들로부터 들은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관료나 학자들이 이렇게 어떤 보수나 어떤 진보도 이렇게 수준이 낮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잡상인스러운 사람한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제대로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거 유튜버 방송들 특히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보나 봐요. 오죽했으면 예. 조중동이 이거 이렇게 총선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야 나라 살림 거덜나. 그렇죠. 이렇게 쓰더니 조중동이 그 정도 쓸 정도예요. 동아일보는 12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각종 감세 정책이랄지 네. 포퓰리즘 정책을 쫙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 사항, 그냥 맞아요. 할 수 있는 사항, 네. 그리고 최초로 아마 보수 정부 하에서 이 법이나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니면 또는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네. 수십 개가 되는데 부작용을 다 적어놨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보도야. 정말 좋은 보도고. 맞아요. 그거를 왜 했겠어요? 얼마나 걱정되면 그렇겠어. 그러니까. 예. 이거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들은 어떤 이념을 다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정부에 관해서.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 보기에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라고 지금 그렇죠. 보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자꾸 떠드시는 분들 중에 뭐 장해찬, 이용 이런 분들 제가 어떤 너무 이렇게 격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커리어를 보시면 그분들이 정치나 행정이나 법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정말 많이 알까? 이해를 할까라고 싶은 그 정도의 미천한 커리어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커리어 가지고 뭐 비대위원을 했어요? 장해찬이 비대위원 했나?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네. 청년 최고위원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에도 많으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막 이렇게 글쎄요. 이준석처럼 그래도 그나마 한 10여 년 동안 그런 사람 나중에 이렇게 커서 또 알게 되나? 알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 뭐 키운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약간 좀 예, 미안합니다. 그건, 예, 그건 미안하고 하여간 더 성장해야 될, 예, 더 성숙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말을 막 하고 있고 그 말이 마치 윤의 대통령의 복심인 것처럼 그대로 나가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제어를 안 하는 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의 말 복심으로 치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 그분들의 인격 자체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간 그분들의 말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복심, 뭐 윤심 이렇게 말하기는 창피해요.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그런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전문가 많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전문가를 부르든지. 그렇죠. 네. 차라리 보수를 하려면 네. 제대로 하시든지. 그 유일인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뭐 보수인지 이런 사람을 보수라고 부르기는 힘들고요. 하여간 이 사람은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 오래 했죠. 이 사람도. YTN 사장 했었어요? 사장까지 모르겠어요. YTN 네. 출신이고요. 자회사 사장 했었던 것 같다. 그죠? 네. 네. 근데 이분은 네. 이 일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저 이해 충돌 위반 가능성을 보고 받았더만 이미. 그러니까 친동생이 민원을 넣었다. 네. 가족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 넣었다.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류일임 위원장이 예. 친동생 민원 등등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그동안 이렇게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방심위 노조가 지난해 9월에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문건을 공개한 걸 보니까 일단 보고 문건이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땡땡께서 뭐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해서 접수된 상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심위의 직원들이 위원장한테 이미 보고를 했어. 그렇죠. 문서로. 예. 그리고 근데 유일임 이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동안 친동생이 민원 넣은 거 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그리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내부에서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이 정황만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한 거죠. 왜냐하면 방심위 노조가 이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문건에 뭐뭐뭐 해가지고 심의해달라는 내용하고 함께요. 이 류땡땡 씨가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추정된다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문건에. 네.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한 문건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고 또 안 받았다고 했으려나?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자꾸 이러니까 방심위 노조에서 문건을 깐 거예요. 문건을. 지난해 9월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민원을 낸 게 지난해 9월 5일, 접수가 된 게 지난해 9월 6일, 그 문건이 보고된 게 9월 14일. 딱딱딱 이게 된 거죠. 근데 거짓말 논란이 지금 또 휩싸인 거죠. 응?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어제 오후, 어제 저녁, 오늘 보도가 된 거고 어제 오전에는 또 어떤 게 보도가 됐냐면 이건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요. 예. 가족 지인이 청부 민원 제기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유일임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본인이 내 입장은 이렇다. 근데 한겨레 기자랑 아마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예. 유일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 아들도 민원을 제기했던데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민원 제기했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 뉴스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민원 제기했다. 전기감에 불타서. 그래서 아들이 민원 제기한 거 난 몰랐다. 근데 아들이 민원 제기한 거 뭐 내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본인은 그 심의에 가지를 말았어야지. 근데 그거 떠나서 예.
아니 유일임 위원장 너무 그 우리가 그리고 이 말을 다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요 제 말이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다 믿어야 돼? 아니 이 해명을 믿으라고. 해명을 좀 성실하게 하시든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해명 믿으라고요? 네, 김건희 뇌물수수 의혹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 몰카 공작이다. 네. 그 여사를 촬영했다. 불법으로 촬영했다. 네. 그러면서 여사의 이것도 참 고약한데 네. 여사의 여성성을 이용해서 역으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아주 저열한 방법입니다. 여사를 불법 촬영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몰카 피해자 프레임이죠. 그렇죠. 네.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정말. 그것과 이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이 계속되는 거짓말 의혹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방심이라는 게 제가 페이스북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네. 엊그제 보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해서 한 7, 8년 전에 쓴 글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오. 2014년에인가 쓴 글인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저만 보이죠. 거기 보니까 미국이 페어니스 독트린 그 공정성 조항입니다. 네. 공정성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사실상 사문화가 됐었고 한 5년 됐어요. 네. 사문화가 된 지가. 네. 그리고 2014년에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2011년인가 아예 공식적으로 FCC에서 네. 그 조항 자체를 없애버렸더라고. 아. 페어니스 독트린 자체를 없애버렸어. 공정성 조항 자체를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맨날 해봐야 공정성이라는 거는 10만이 이거를 잣대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늘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보면 늘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성 조항으로는 심의나 뭐 미국은 워낙 또 심의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네. 아예 그냥 폐기해버린 거야. 그렇죠. 페어니스 독트린 자체를 폐기한 거예요. 그건 제가 저널리즘 배웠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까먹었다가 네. 다시 페이스북 최근에 뜬 걸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는 없는 거야 지금. 이 특히 정치적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를 그리고 어디에서 그 진짜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불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아.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중이 옮겨가겠어요? 옮겨가지 않지.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스피커로서의 이 볼륨이 줄어들죠. 네.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스스로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공정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는 백가쟁명하면 합리적인 사람들로 수렴할 것이다. 그게 원래 전제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그렇죠. 전제. 네. 그런데 한국처럼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또는 극우 집단이 마치 짠 것처럼 해서 특정 언론사, 특정 프로그램, 특정 진행자를 낙인 찍고 너 나가. 그래야 공정하게 돼.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요. 그게. 그래 박성중 씨 제발 좀 나랑 김기현이나 그런 주장을 했던 권성동이나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권성동, 김기현, 박성중 그다음에 대통령실 무슨 그리고 계속 지금 대통령실 아부하고 있는 장해찬 이런 친구들 한꺼번에 한 100명 부르라니까
바빠요. 총선. 100분 토론 좀 하게. 이 거짓말쟁이들아. 예? 이 한심한 작자들아. 정말 정치적인 인간들아. 아유. 그 방심이 예. 짧게 예? 저는 윤 대통령도 연구 대상이라고 봐요. 음. 방심이가 9명이었잖아요. 근데 2명 해촉이 됐잖아요. 그래서 7명 체제로 운영이 됐다가 야권 추천위원 2명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은 야권 추천인데 이번에 해촉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모습 또 해줬어? 아니, 대통령 추천 몫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게 문재환 한국외대 교수하고 예. 이종옥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이에요. 이종욱 선배 갔어? 네, 그 두 사람을 추천했거든요. 예. 그러면 좋으시겠네. 이게 지금 7명에서 2명이 빠졌으니까 5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여권 추천 또는 대통령 추천. 6대1이 됐거든요. 6대1. 6대1.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 아까 9명 체제에서 2명이 해촉됐고 7명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2명이 해촉될 때 그 몫은 국회의장 추천 몫입니다. 또 그거는 또 임명 안 해요? 김진표 의장이 추천했는데 예. 홀딩. 근데 이번에 대통령 해촉이 됐으니까 대통령 추천위원 하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홀딩하고 같이 하면은 그렇죠. 6대3 9명 정상 체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안 해. 2명은 계속 홀딩이고 대통령 추천 그렇게 해도 6대3인데. 그렇게 해도 6대3이고 2명은 계속 홀딩이에요. 6대3으로서 훨씬 더 유리한 체제, 집권 여당의 유리한 체제를 이 방식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진짜.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요. 총선 네. 앞두고 이제 제가 봤을 때 MBC 때리기 안건 하나 올렸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그렇겠지. 그것도 심의가 또 예, 이상하게 또 나오겠지. 제재 그 안건으로 올렸어요. 6대 빵으로. 그 방심위원들의 머릿속은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저는 진짜 심의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예. KBS 라디오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진압됐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했던 프로 같은 경우는 한 40명 어떨 때는 접속한다며 진짜 못 보겠더라고. 유튜브를 40명 접속한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의가 지금 야권 추천 1명 있거든요. 안 들어간대요. 이거는 기형적이고 이건 왜곡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6명이서 계속 딱딱딱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계속 때릴 거예요. 하이킥. 아마 선배 그렇죠. 나가니까 또 때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그다음에 시선 집중 계속 때릴 거야 아마. 어차피 지금 MBC는 8월에 박문진 이사들이 바뀌면 네. KBS와 거의 비슷한 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문진 회의를 하는데 이사들이 지금 여권 추천 이사들이요 계속 라디오 패널 가지고 뭐라고 한대요. 이게 분위기 잡는 거죠. 박문진 이사들이 뭐라고 하면 방심해서 또 나중에 보고 움직일 거고. 바빠서 자꾸 거절해 했었는데 오면은 바로 나가야 되겠네. 앞으로 나갈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럼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이 사람 이거 KBS에서 KBS에서 거의 잘린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죠. 예. 청취율을 반열에 올려놓고 예.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돈도 많이 벌어줬는데 말이야. 그럼요. KBS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최경영 TV였습니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을 만끽하셨습니까? 만끽하셨길 바랍니다. 띵구리 민동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